요즘 인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엔 공부 잘하는 인도 학생 꿈이 뻔했어요. 실리콘밸리, 구글, 아마존. 그게 정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인도 최상위 명문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실리콘밸리 말고 한국 갈 거야. 부모들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한국을 다녀온 사람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어 학원에 줄이 서고 구글 오퍼를 거절하고 한국행을 택하는 엘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억 인도가 한국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평소 조용하던 내아가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디아는 이미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었고 안우는 가방에서 A4 용지 5장짜리 서울 맛집 완전 정복 리스트를 꺼내 들었어요. 출발도 안 했는데 이미 준비 끝난 애들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한국이 뭐라고? 제 이름은 카비아 라오입니다. 18살이고요. 방갈로르 인디언 퍼블릭 스쿨 12학년이에요. 우리 학교는 방갈로르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아버지는 인포시스 출신 창업자고 오빠는 구글 마운틴뷰 시니어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세상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죠. 제 꿈도 당연히 거기였고요. SAT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구글이나 애플에 취직하는 거. 그게 제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라니. 교실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수학여행 발표 전부터 이미 절반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돌려 보입니다. 넷플릭스 화면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영화 제목이 크게 떠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인도 1위, 글로벌 비영어권 2주 연속 1위라고 적혀 있었죠. 라야가 끼어듭니다. 프리앙카 아룰모안도 한국 완전 빠졌잖아. 인스타그램에 사랑 편지까지 썼어. 디어 코리아, I love you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 국민 여동생이라는 배우가 한국에 반했다고요? 라야가 핸드폰을 제 앞으로 들이밉니다. 프리앙카가 한복 입은 사진이에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언젠가 꼭 다시 갈 거예요. 수빈이 소리칩니다. 나도 한복 입을 거야. 경복궁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주인공 셈바처럼. 안우가 맞장구 칩니다. 나는 찜질방 갈 거야. 프리앙카가 인터뷰에서 완전 좋았다고 했잖아. 내아는 벌써 K드라마 촬영지 지도를 출력해서 들고 있습니다. 도깨비 촬영지 17군데 정리했어. 다 갈 거야. 저는 그 모든 소동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갈로르에서 지금 한국 열풍이 심상치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K드라마 정주행하는 애들, 한국 화장품 쓰는 애들, 한국어 학원까지 생겼죠. 학교 앞 쇼핑몰에 한식당이 2군데나 새로 열렸고요. 토요일 저녁이면 대기 번호표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제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지도에서 찾아봐야 하는 나라. 삼성이랑 LG 정도는 알지만 그게 다였죠. 우리 집에서는 오빠 이야기가 저녁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빠가 구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실리콘밸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마운틴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통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우리 가족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 인생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손뼉을 칩니다. 자, 조용히들 해요. 수학여행 출발은 3주 후입니다. 여권 확인하고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세요. 디아가 저를 돌아봅니다. 카비야, 너도 기대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SAT 공부해야 해. 수학여행 가는 동안 단어 1000개는 외울 수 있어. 디아가 웃습니다. 너 진짜 재미없다. 한국 가면 생각 바뀔걸? 아니요, 안 바뀝니다. 저는 가방에서 SAT 단어장을 꺼냈어요. 친구들이 한국 이야기로 떠들 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비케이트, 포기하다, 어브노멀, 비정상적인, 어브솔루트, 절대적인. 라야가 제 어깨를 톡톡 칩니다. 너 정말 안 궁금해? 프리앙카가 그렇게 반한 나라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어장에 집중했죠.
하지만 귀는 저절로 친구들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아가 말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댓글 봤어? 한국에서 유학하던 인도 사람들이 진짜 현실이라고 다 울었대. 수빈이 맞장구 칩니다. 응, 나도 봤어.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대. 길 잃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대. 안우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대. 여자 혼자 새벽에 걸어도 괜찮대.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그게 말이 돼? 여자가 밤에 혼자 걸어도 괜찮은 나라가 어딨어? 방갈로르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나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오빠도 같은 말을 했고요. 학교 선생님도, 친구 부모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해요. 인도에서 여자가 밤에 혼자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디아가 핸드폰을 또 저한테 들이밉니다. 이번엔 프리앙카 인터뷰 영상이에요. 프리앙카가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 제일 놀란 게 뭐였냐고요?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긴장했어요. 인도에서 배운 대로 주변을 계속 살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영상 속 프리앙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밀어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겠지. 한두 번 괜찮았다고 항상 안전한 건 아니잖아. 디아가 고개를 저어요. 카비야,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죠. 저는 다시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SAT 만점 받고 명문대 가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거. 그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한국 따위는 관심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 서울 야경이 떠 있었죠. 한강이라는 강변에 불빛이 반짝이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카비야, 너 수학여행 한국 간다며?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주 후에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십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꽤 괜찮더라. 삼성이 세계 시장 40% 넘게 차지한대.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하시다니. 아버지는 평소에 미국 기술 뉴스만 보시는데요. 어머니가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안전하대.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다던데. 저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안전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주십니다. 유튜브 댓글창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서울에서 3년 살았는데 정말 안전합니다. 새벽 3시에 편의점 가도 괜찮아요. 방갈로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돌려드렸어요. 과장이겠죠. 인터넷 댓글은 원래 과장이 심하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여자가 밤에 혼자 걸어도 괜찮은 나라가? 방으로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SAT 단어장을 펼쳤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프리앙카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영상 속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의 그 진지한 표정.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실리콘밸리 갈 거야. 단어장을 다시 펼쳤어요. 어셉트, 받아들이다. 어서트, 주장하다. 어세스, 평가하다. 그렇게 저는 3주를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한국 이야기로 떠들 때도, 학교에서 한국 영화가 화제일 때도 저는 단어장을 펼쳤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너질지 저는 아직 몰랐죠. 수학여행 출발까지 3주. 학교 단톡방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 알림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어요. 전부 한국 이야기였죠. 디아는 새벽부터 한국어 앱으로 공부한 걸 인증했고, 안우는 명동 길거리 음식 루트를 완성했다고 자랑했어요. 라야는 프리앙카가 인터뷰에서 말한 그 찜질방을 찾았다며 용산 드래곤힐 스파 사진을 올렸죠. 네아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어젯밤에 또 봤대요. 세 번째인데 볼 때마다 운다면서요.
수비는 셈바처럼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겠다고 선언했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알림을 껐습니다. 아침부터 이러면 하루 종일 핸드폰이 울릴 게 뻔했으니까요. 학교에 가니까 더 심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한국 이야기로 떠들었죠.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디아는 두오링고라는 한국어 앱을 깔았어요. 매일 아침 공부한 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늘 스트릭 21일째라면서 안녕하세요를 마스터했다고 자랑했죠. 스트릭이 뭔지 물어봤더니 연속으로 공부한 날짜래요. 하루라도 빠지면 리셋된대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디아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카비야, 이거 들어봐. 그리고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열심히 했죠. 저는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몰랐지만 박수를 쳐줬습니다. 디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한 거야. 도착하면 바로 써먹을 거야. 안우는 먹어야 할 음식 목록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10개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20개가 됐고 2주 지나니까 30개를 넘었죠.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김치찌개, 떡볶이, 순대, 호떡, 붕어빵, 치킨, 짜장면, 짬뽕, 탕수육까지. 목록은 끝이 없었어요. 급식 먹으면서 안우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하루에 5끼 먹을 거야.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야식. 안 그러면 다 못 먹어. 저는 웃었어요. 너 배 터지겠다. 안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죠. 괜찮아. 한국 음식은 배불러도 자꾸 먹고 싶대. 중독성이 있대. 라야는 K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지도를 직접 만들었어요. 구글 맵에다가 촬영지를 일일이 표시했죠. 경복궁, 덕수궁 돌담길, 인천 차이나타운, 양평 두물머리, 강릉 주문진까지. 빨간 핀이 17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라야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이거 다 갈 건데 하루에 3군데씩 가면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닷새밖에 안 있잖아. 그리고 단체 일정 따라가야 하고. 라야가 손을 저었습니다. 자유시간 있을 때 갈 거야. 새벽에라도. 수비는 한복 체험을 예약했어요. 인터넷으로 경복궁 근처 한복 대여점을 찾아서 미리 예약까지 해뒀죠. 단톡방에 한복 사진을 10장도 넘게 올리면서 나 이거 입을 건데 어때? 아니면 이게 나아? 물어봤고요. 친구들이 댓글로 투표했어요. 레아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3번 봤대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봤는데 2번째 볼 때는 울었고 3번째 볼 때는 주인공 셈바 대사를 다 외웠대요. 어느 날 레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카비야, 너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봤어? 안 봤어. 볼 시간 없어. 시간 없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잖아. 꼭 봐. 진짜 좋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화 한 편 볼 시간에 SAT 단어 100개는 외울 수 있었거든요. 단톡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3주 동안 쌓인 메시지가 1000개를 넘었어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 내내 올라온 메시지가 수십 회씩 있었죠. 디아는 K-팝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했고, 안우는 한국 편의점 삼각김밥 종류가 30개 넘는다고 신기해했어요. 라야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외웠다고 자랑했고, 수비는 한국 화장품 뭐 사야 하냐고 물었죠. 레아는 프리앙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봤는데 한국도 가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알림을 완전히 껐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매일 저녁 유튜브로 한국 여행 영상을 보셨습니다. 서울 명동 쇼핑, 부산 해운대, 제주도 한라산. 영상마다 조회수가 수백만 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카비야, 한국 가면 떡볶이 꼭 먹어봐. 진짜 맵지만 중독성 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아버지도 신문을 읽다가 말씀하셨죠.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세계 1위래. LG, 삼성, SK 세 회사가 시장 40% 넘게 차지한대.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경제 뉴스까지 보시다니. 제 방에는 SAT 문제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3시간씩 공부했어요. 단어 100개씩 외우고, 독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친구들이 한국 준비할 때 저는 실리콘밸리를 준비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공부할 계획이었어요. 6시간 반이면 단어 300개는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일주일 남았을 때
친구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디아는 캐리어에 한국어 회화책을 넣었다고 했고, 안우는 비상 간식으로 초콜릿 30개를 샀대요. 한국 음식이 안 맞으면 먹으려고요. 라야는 도깨비 대본집을 가져간다고 했고, 수비는 한복 사진 찍을 때 쓸 소품을 준비했대요. 레아는 프리앙카가 추천한 서울 카페 리스트를 출력했고요. 저는 캐리어에 SAT 문제집 3권을 넣었습니다. 단어장도 2권 챙겼고요. 친구들이 한국을 준비할 때 저는 미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한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오빠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었죠. 카비아야, 한국 가면 눈 크게 뜨고 봐. 저는 답장했어요. 왜요? 구글에도 한국 가고 싶다는 애들이 요즘 많아. 실리콘밸리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가 이런 말을 하다니. 오빠야말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인데요. 오빠도 너무 심하네요. 한국이 뭐라고. 그냥 한번 보라는 거야. 편견 없이. 네네. 잘게요. 저는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빠도 요즘 한국 열풍에 영향받은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제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편견 없이 보라.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내일이면 출발입니다. 6시간 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죠. 저는 제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단어 300개 외우기, 자투리 시간마다 문제집 풀기. 한국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 제 인생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곳. 그렇게 믿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친구들이 호들갑던 게 과장인지 아닌지.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무너질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혼자 단어장을 외웠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서 단어장을 펼쳤어요. 어쿠멀레이트, 축적하다, 어큐러시, 정확성. 친구들은 전부 K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어 앱을 켰죠. 디아는 이어폰을 끼고 도깨비를 보고 있었고, 안우는 한국 음식 사진을 또 보면서 침을 흘렸어요. 6시간 반 비행. 저는 단어 300개를 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옆자리 디아가 드라마 보면서 자꾸 한숨을 쉬거든요. 어느 순간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디아, 너 우니? 디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 장면 너무 슬퍼. 카비아도 좀 봐봐. 나 공부해야 해. 저는 다시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6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단어 200개를 겨우 외웠습니다. 계획보다 100개나 적었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친구들이 술렁거렸어요. 드디어 왔다며 서로 손을 잡고 흥분했죠. 디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서울 보여. 건물 엄청 많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빼곡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시일 뿐이잖아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친구들이 와하고 박수를 쳤어요. 저는 단어장을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 닷새를 버텨야 해.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어요. 그런데 통로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방갈로르 공항은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고 벽에 얼룩이 있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형광등 빛이 바닥에 반사될 정도였어요. 디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와, 여긴 정말 깨끗하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걷다가 디아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화장실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도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디아가 헉소리를 냈어요. 뭐야 이거. 저도 놀랐습니다. 바닥에 물 한 방울 없이 말랐고 거울도 반짝거렸어요. 세면대도 새 것처럼 깨끗했죠. 방갈로르 공항 화장실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각오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은 항상 젖어 있고 냄새가 심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디아가 변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다. 디아야, 뭐해? 디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 자동으로 물 나와. 비누도 자동이야.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화장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사진을 찍다니. 화장실을 나와서 입국 심사장으로 갔습니다. 넓은 홀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방갈로르 공항이었다면 이 정도 인원은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큰 소리 내고 새치기 하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수백 명이 두 줄로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앞 사람과의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안우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어디 있어? 저 많은 사람을 누가 관리하는 거야? 저도 찾아봤어요. 통제 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구석에 공항 직원 2명이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라야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거 진짜야? 입국 심사를 받고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한 번, 2번 들어올리려다 실패하셨죠.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갈로르였다면 다들 자기 짐 찾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짐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줬어요. 노인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왔습니다. 디아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봤어? 저거.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응. 봤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이 착한 거겠지. 출구를 나서니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밖 풍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도로, 정돈된 건물들, 깨끗한 거리. 방갈로르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디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우와, 진짜 깨끗하다. 안우가 맞장구 쳤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보다 더 좋은데? 저는 가방에서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친구들 대화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라야가 말했습니다. 프리앙카가 한국 좋아한 이유 알 것 같아. 수빈이 대답했어요. 응, 나도 벌써 좋아졌어. 저는 단어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었고 차들이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이야. 며칠 지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우연이야. 공항이 좋은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다음 날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12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였습니다. 방갈로르에서는 겨울에도 20도가 넘는데 여기는 정말 추웠어요. 저는 패딩을 여미며 떨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를 돌아볼 겁니다. 버스랑 지하철 타볼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했죠. 저는 별로였어요. 대중교통이라니. 방갈로르 버스는 낡고 더럽고 시끄러운데 여기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호텔 앞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로 된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방갈로르 버스 정류장은 그냥 지붕 하나 덮인 시멘트 벤치가 전부인데 여기는 유리로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디아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들 이거 봐. 여기 따뜻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밖에 영하인데 따뜻할 리가 없잖아. 카비야, 진짜야. 들어와 봐. 저는 한숨을 쉬며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유리벽에서 미세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난방을? 안우가 의자에 앉더니 또 소리를 질렀어요. 엉덩이도 따뜻해. 이거 봐. 의자에 열선 깔려 있어. 저도 앉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좌석이 따뜻했습니다. 영하 3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엉덩이가 따뜻한 겁니다. 라야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버스 정류장의 난방을, 의자의 열선을, 방갈로르 버스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시멘트 벤치. 비가 오면 젖고, 더우면 뜨겁고, 추우면 추운 게 당연합니다. 지붕도 반쪽이라 비 오면 비를 맞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리로 사방을 막아서 바람을 막고, 난방까지 하고, 의자에 열선까지 깔았습니다. 수빈이 말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이 정류장만 특별한 거겠지. 정류장 위쪽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42번 버스, 2분 30초 후 도착. 숫자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2분 29초, 2분 28초, 2분 27초. 라야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버스 앱을 켰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앱이랑 똑같아. 진짜 정확해. 저는 코웃음 쳤어요. 방갈로르 버스 앱을 떠올렸거든요. 앱을 열면 예상 도착 시간 30분이라고 뜹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어떤 때는 2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방갈로르 사람들은 버스 앱을 안 믿어요. 디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진짜 2분 30초 후에 올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오차가 있겠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정확히 2분 30초 후 버스가 왔습니다. 디아가 스톱워치로 쟀어요. 오차 3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정확했어요. 1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정확했던 겁니다. 버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줄을 섰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갈로르에서 버스 앞은 전쟁터예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밀치고 소리 지르고 새치기 하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먼저 타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2줄로 서서 차례대로 탔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내리는데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어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니 깨끗했어요. 좌석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했죠. 방갈로르 버스는 바닥에 휴지가 굴러다니고 좌석이 찢어져 있는데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친구들은 연신 감탄했지만 저는 가방에서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어드벤처, 모험, 어드버타이즈, 광고하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버스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방갈로르 버스는 시끄럽습니다. 엔진 소리가 크고 사람들이 떠들고 음악이 크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조용했어요. 지하철역에 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걸었고요. 에스컬레이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만 서 있었어요. 왼쪽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죠. 수빈이 신기해서 왼쪽에 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빈이 스스로 느끼고 비켜선 거예요. 방갈로르에서는요?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아무렇게나 서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급한 사람이 뒤에서 밀면 그제야 비켜서죠. 싸움도 자주 납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아니, 조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조용히 핸드폰을 봤어요. 통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갈로르 지하철은 시끄러워요.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악을 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디아가 속삭였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모르겠어. 원래 이런가 봐. 지하철에서 내려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가이드가 삼각김밥을 추천했거든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어요.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방갈로르 편의점은 물이랑 과자 몇 개, 음료수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냉장고가 여러 개 있고 삼각김밥만 해도 10여 종류가 넘었습니다. 참치, 김치, 불고기, 치즈, 계란, 햄, 참치마요. 매운맛, 순한맛. 디아가 하나를 들고 물었어요. 이게 뭐야?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삼각김밥이에요. 김으로 밥을 싼 거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디아가 하나 샀어요.
포장을 뜯어서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 그리고는 다시 가서 2개를 더 샀어요. 저도 하나 사서 먹어봤습니다. 참치김밥이었는데요. 맛있었어요. 밥이 따뜻하고 참치가 고소하고 김이 바삭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인도에도 맛있는 거 많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편의점을 나와서 걸었어요. 친구들이 자꾸 감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진짜 신기했어. 응. 난방되는 거 처음 봤어. 버스도 정확하게 와. 지하철도 조용하고.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가방에서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걸으면서 외웠죠. 어페어, 일, 사건, 어펙트, 영향을 주다. 하지만 단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자꾸 따뜻했던 버스 정류장 의자가 떠올랐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라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카비야, 솔직히 좀 다르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항만 좋은 게 아니잖아. 버스 정류장도, 지하철도 다 달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운영을 잘하는 거겠지. 라야가 웃었어요. 인정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단어장을 펼쳤지만 한 줄도 못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난방되는 버스 정류장, 열선 깔린 의자, 1분 단위로 오는 버스, 줄 서서 타는 사람들, 조용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이야.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어. 내일 보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였어요.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본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학생들과 교류 시간도 있고 급식도 같이 먹을 거예요. 급식이요? 디아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학교는 점심을 학교에서 제공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급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인도 명문 사립학교는 각자 도시락을 싸오거나 구내식당에서 돈을 내고 사 먹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샌드위치랑 과일을 싸오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간단한 빵을 싸오죠. 도시락 내용물로 집안 형편을 알 수 있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복도도 넓고 밝았죠.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쓰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죠. 틀려도 선생님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쭉 깔려 있었어요. 배식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직원들이 급식판에 음식을 담아줬어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밥, 과일까지. 따뜻하고 양도 충분했습니다. 디아가 급식판을 들고 물었어요. 이게 공짜야? 네.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식은 무료예요. 자리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불고기가 달콤하고 된장찌개가 구수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부잣집 아이도 그렇지 않은 아이도 구별이 없었습니다. 같은 급식판, 같은 음식. 점심을 먹고 학교를 둘러봤어요. 도서관도 크고 운동장도 넓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자유시간이라서 근처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우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안우야, 괜찮아? 배 아파. 아침부터 좀 이상했는데. 가이드가 근처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건물이 깨끗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요. 여권 보여주세요. 안우가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대기실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방갈로리였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20분 만에 호명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안우에게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해요? 배가 아파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어요. 스트레스성 복통 같아요. 여행 중이라 몸이 긴장한 거예요. 혹시 몰라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바로 옆 검사실로 안내받았어요. 10분 만에 검사 끝났습니다. 결과도 바로 나왔고요. 의사가 말했어요. 검사 결과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처방전을 들고 병원 내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가 약을 주면서 설명했어요. 하루 3번, 식후 30분. 마지막으로 수납했습니다. 12만 원. 디아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이 금액 맞아? 병원을 나서며 친구들이 조용했어요. 라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게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접수 5분, 대기 20분, 진료 10분, 검사 10분, 약국 5분, 수납 3분, 총 1시간. 방갈로리였다면 최소 이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단어장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깨끗한 건물들, 정돈된 도로, 질서 있는 차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단어장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죠. 1시간 대 이틀. 그게 전부였어요. 사흘째였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이에요. 600년 역사가 있죠.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가족과 타지마할을 봤거든요. 350년 역사의 대리석 궁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죠. 버스에서 내려서 경복궁으로 걸어갔어요.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입장료를 냈습니다. 3,000원. 인도 루피로 180 루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타지마할은 인도인 50 루피, 외국인 1,000 루피인데 20배 차이.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타지마할처럼 거대한 돔도 없고 벽면에 보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기둥의 기와 지붕. 하지만 단정했습니다. 건물의 처마 곡선이 우아했고 배치가 조화로웠어요. 궁궐을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그런데 근정전 앞 광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미국인 가족, 프랑스 커플, 중동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복 대여점 직원들이었어요. 외국인들한테 입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사진도 찍어줬죠. 각도 잡아주고, 포즈도 알려주고.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섰습니다. 타지마할이 떠올랐거든요. 작년 여름, 아그라, 타지마할 입구, 외국인 1,000 루피, 인도인 50 루피, 20배. 입구에서 가이드들이 달라붙었어요. 투어 필요하세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전부 돈 받고요. 기념품 가게들, 타지마할 모형, 엽서, 마그넷, 다 팔아요. 사리 대여점도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한테 인도 전통 의상 빌려주는 곳. 1시간에 2,000 루피. 제가 본 외국인 여자가 사리 입고 사진 찍었어요. 주인은 돈 받고 시간 재고 빨리빨리 재촉했죠. 그게 타지마할이었어요.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곳. 외국인한테 돈 받고 파는 곳.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한복 대여점 직원이 한 외국인 아이한테 비녀를 꽂아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거울 보고 웃자 직원도 함께 웃었죠. 진심으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문화를 같이 즐기자는 거였어요. 디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도 한복 입어보자.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타지마할과 비교가 됐거든요. 우리는 팔고 이 사람들은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복 대여점으로 갔습니다. 저는 보라색 한복을 골랐어요. 직원이 입혀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예뻐요. 진심이었어요. 돈 받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뻤어요.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카메라 앵글도 잡아줬어요. 여기서 찍으면 예뻐요. 사진을 찍는데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한복을 벗고 돌려줬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경복궁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타지마할은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경복궁보다 훨씬 웅장하고 화려하죠. 그런데 어느 쪽이 진짜 문화 강국일까요? 많이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나눠주는 나라일까요? 외국인한테 20배 비싼 입장료 받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같은 가격 받고 옷까지 입혀주는 나라일까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이 사진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타지마할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문화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방식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한복 입은 제 모습, 웃고 있는 제 얼굴,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웃은 건 한복이 예뻐서가 아니었어요. 존중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외국인이라고 20배 비싼 돈 받지 않았어요. 시간 재며 재촉하지 않았어요. 돈벌이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즐기자고 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잠들었어요. 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나흘간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공항, 따뜻한 버스 정류장, 정확한 버스, 1시간 만에 끝난 병원, 한복 입고 웃었던 제 얼굴.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답답했어요. 밖에 좀 나가고 싶었죠.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물었어요. 산책하시려고요?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편의점도 있고 강변 산책로도 가까워요. 직원의 얼굴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새벽 2시에 외국인 여자가 혼자 나간다는데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방갈로리였다면 호텔 직원이 말렸을 거예요. 밤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인도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밤에 혼자 나가는 건 위험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빠도 선생님도 모두가 같은 말을 했죠. 밤에는 큰 길로만 다녀야 해요. 어두운 골목은 피해야 하고요. 혼자 택시 타지 말고 핸드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해요. 이어폰은 절대 양쪽 다 끼지 않아요. 한쪽 귀는 반드시 열어둬야 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야 하니까요. 그게 인도 여자의 생존 규칙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어요. 습관적으로요. 그런데 서울의 새벽 2시는 달랐습니다. 골목이 어둡지 않았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손님 2~3명이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방갈로르 편의점은 밤에 철문을 내려요. 강도가 무서우니까요. 강변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불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죠. 벤치에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갈로르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벽 2시에 강변을 혼자 걷는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제 또래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어폰을 양쪽 끼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새벽 2시에 혼자서 이어폰 양쪽 다 끼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갈로르에서 저는 밤에 이어폰 한쪽만 껴요. 항상 한쪽 귀는 열어둬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야 하니까요. 인도 여자라면 누구나 아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저 여학생은 양쪽을 다 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경계하지 않아도 됐어요. 뒤돌아보지 않아도 됐어요. 여학생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러워서였어요.
저 여학생이 누리는 자유가 부러웠어요. 이어폰 양쪽 끼고 새벽 강변을 걷는다는 것. 뒤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당연한 자유. 저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자유였어요. 인도 어디에서도 여자는 밤에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경계해야 해요. 항상 두려워해야 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화가 났어요. 제 나라에 화가 났어요. 인도는 5,000년 역사의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밤에 혼자 걷지 못해요. 평생 참고 살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밤에 혼자 나가지 못하는 것. 이어폰 한쪽만 끼는 것. 항상 뒤를 돌아보는 것.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는 것. 그게 전부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이어폰 양쪽 끼고 걸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게 정상이었어요. 저희가 사는 게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오는 길에 다시 편의점 앞을 지났어요. 손님들이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주인은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문 열린 가게, 졸고 있는 주인,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 이게 당연한 곳이 있다는 것. 방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SAT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걸까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에 이어폰 양쪽 끼고 걸을 수 있는 자유.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평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저는 단어장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나흘 동안 제가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공항, 따뜻한 버스 정류장, 정확한 버스, 빠른 병원, 친절한 사람들, 한복 입고 웃었던 것, 그리고 오늘 밤, 이어폰 양쪽 낀 여학생.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 나라는 달랐어요. 시스템도, 사람도, 문화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좋은 의미로. 정말 좋은 의미로. 저항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꿈이었어요. 새로운 꿈. 제 꿈이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견학하는 일정이었어요. 친구들이 신나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인도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버스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어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삼성 직원 가이드를 만났고 생산 라인 관람실로 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반도체 웨이퍼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어요. 저는 나흘 동안 처음으로 진지하게 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봤죠. 견학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인도 출신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저, 인도 분이세요? 여성이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심장이 뛰었어요. IIT 출신이세요? 네, 뭄바이 IIT예요. 컴퓨터공학과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IIT 뭄바이라면 인도 최고의 대학이에요. 거기 졸업하면 실리콘밸리에서 모셔가려고 하죠. 물어봐도 될까요? 구글은 생각 안 해봤어요? 실리콘밸리요. 엔지니어가 잠깐 웃더니 대답했어요. 구글 오퍼 받았었어요. 페이스북도요. 그런데 왜 여기로? 여기서는 밤에 혼자 퇴근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가 떠올랐어요. 이어폰 양쪽 낀 여학생. 무섭지 않았던 그 감각. 엔지니어가 복도 벤치를 가리켰어요. 잠깐 앉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한테 먼저 가라고 손짓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카비아예요. 카비아 라오. 저는 프리아. 프리아 샤르마예요. 몇 살이에요? 18비요. 아, 고등학생이구나. 대학은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었다고요? 과거형이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확실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프리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IIT 졸업하면 당연히 실리콘밸리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요? 3년 전에 구글하고 삼성에서 동시에 오퍼를 받았어요. 구글은 마운틴뷰, 연봉 15만 달러. 삼성은 수원, 연봉 8만 달러. 와, 구글이 거의 2배네요. 맞아요. 주변에서 다들 미쳤냐고 했어요. 왜 연봉 반 토막 내고 한국 가냐고. 부모님도 반대하셨고요. 그런데도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프리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삼성 캠퍼스 정원이 보였습니다. 방갈로르에서 일할 때요. 저는 매일 밤 9시에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여자 직원들한테 밤 10시 이후엔 혼자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죠. 회사 앞에서 집까지 10분 거리인데 택시 안에서도 무서웠어요. 기사가 이상한 길로 가면 어쩌나, 뒤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오면 어쩌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집에 도착하면 문 잠그고, 커튼 치고, 창문 확인하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 친구 만나려고 해도 해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했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도요. 프리아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처음 왔을 때 회식이 있었어요. 밤 11시에 끝났죠. 저는 겁났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지? 그런데 한국 동료들이 지하철 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이요? 밤 11시에요? 네. 처음엔 안 믿겼어요. 그런데 정말 탔어요. 여자들이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고, 심지어 졸기도 하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밤이 떠올랐어요. 새벽 2시. 이어폰 양쪽 낀 여학생. 그날 밤 집에 혼자 들어가면서 울었어요. 이게 정상이구나. 내가 살던 게 비정상이었구나. 저도 어젯밤에 혼자 나가봤어요. 프리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에요? 몇 시에요? 새벽 2시요. 혼자요? 네.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프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그 느낌.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카비아. 제가 구글 대신 삼성을 선택한 건 연봉 때문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가면 돈은 더 벌어요. 큰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런데요. 밤에 혼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게 무서워요. 마운틴뷰도 밤엔 위험해요. 여자 혼자 걷기 힘들어요. 차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걸어야 해요. 무기처럼요. 저도 그렇게 해요. 방갈로르에서요. 맞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프리아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오후 5시예요. 저는 보통 7시에 퇴근해요. 회사 나와서 편의점 들러서 간식 사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집까지 걸어가요. 30분 걸려요. 혼자요? 네. 겨울이라 7시면 이미 깜깜한데 무섭지 않아요. 가로등 밝고 사람들 있고 편의점 불 켜져 있고 어떤 날은 밤 10시에 퇴근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걸어가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밤 10시에 30분을 걸어서 퇴근한다고요? 주말에는 새벽 1시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요. 끝나고 새벽 3시에 지하철 타고 집에 와요. 방갈로르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아요. 절대 못해요. 프리아가 말했어요. 연봉은 구글이 2배 높아요. 그런데 삶의 질은 한국이 10배 높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유, 안전, 평화,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권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요. 프리아가 웃었어요. 병원비도 싸요. 작년에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10만 원이었어요. MRI까지 찍었는데요. 저희 친구도 어제 병원 갔는데 12만 원이었어요. 방갈로르였으면 20만 루피는 나왔을걸요? 맞아요. 여기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절반 내주고 제가 절반 내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거로 거의 모든 병원비가 커버돼요. 미국은 건강보험이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요. 한 달에 500달러 넘게 내야 해요. 그것도 본인 부담금 따르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후회 안 하세요? 구글 안 간 거? 프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저는 여기서 사람답게 살아요. 방갈로르에서는 돈은 벌었지만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해지면 나갈 수 없는 감옥. 감옥. 맞는 말이었어요. 카비야, 당신 나이면 선택할 수 있어요.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삶을 선택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선배, 저도 꿈이 바뀌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실리콘밸리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프리아가 웃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네. 한국어 배워야 해요. 토픽 시험 봐야 하고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프리아가 명함을 꺼냈어요. 제 이메일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한국 대학 입시, 취업, 뭐든지.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요. 언젠가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럴게요. 프리아가 일어섰어요. 저는 회의 가봐야 해요. 카비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이요? 한국말로 힘내라는 뜻이에요. 프리아가 손을 흔들며 가버렸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프리아 샤르마,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IIT 출신이 구글을 포기하고 선택한 곳, 연봉보다 삶을 선택한 사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한테 돌아갔습니다. 다들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디아가 물었어요. 카비야, 어디 갔었어? 아는 분 만났어. 누구? 저는 웃었어요. 제 미래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았어요. 친구들이 면세점으로 갔지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SAT 공부하려고 가져온 노트.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썼어요. 내 꿈은 한국에 가는 거야.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나 실리콘밸리 말고 다른 꿈 생겼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오빠가 말했잖아. 눈 크게 뜨고 보라고. 봤어. 그리고 내 꿈이 바뀌었어. 전송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디아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카비야, 너 우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디아가 웃었어요. 나도 아쉬워. 다시 오고 싶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온다가 아니야. 여기서 살 거야.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이제 인도 젊은이들의 버킷리스트 1위는 한국에서 1년 살아보기래요. 카비아 라오도 이제 그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을 이룰 거예요. 새벽 2시에 한강변을 걸으면서 이어폰 양쪽 끼고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무섭지 않으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안고 잠들었어요.